김건희의 더러운 모습이 밝혀졌습니다. 의문의 남성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내란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불륜까지 저지른 김건희의 더러운 모습. 지금 같이 시청하시죠.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어디서부터 할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일단 어저께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뭐 전 멘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심평 변호사와 김건희가 만났나 봅니다. 접견을 했는데 윤에게 끝까지 버텨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해석을 좀 해주시죠. 자, 제가 죽어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제가 여러 해석을 해드리면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예,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녀, 그러니까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네. 예, 최은순 씨도 예전에 법정 구속됐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확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맞아요. 난동 피웠을 때. 예, 그랬던 적이 기억하실 거고요. 네. 김건희 씨도 관저 체포 막 하러 갔었을 때 윤석열을 내란 수계를, 그때도 거기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그냥 나도 여기서 너무 비참해서 이재명도 총으로 확 쏴 죽이고 나도 총으로 쏴서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맞아요. 얘기해서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첫 번째 의미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어가 바뀐 겁니다. 주어가. 제가 죽어야가 아니라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사실 더 신빙성이 있죠. 네. 사실 김건희 씨는 형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네.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은 형량을 아무리 붙여봤자 그냥 바닷가에다가 물 뿌리는 거 수준 아니겠어요?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워야 본인의 형량이 그나마 죽기 때문에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의미가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이른바 심평 씨가 어쨌든 메신저 역할을 한 거겠잖아요. 네. 어쩌면 공개 유튜버인 것이죠. 이렇게 통하는. 그렇죠. 그 네, 내용 발언 전파될 참고. 걸 다 의도하고 만나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심평이. 그러면 네. 심평을 통해서 이른바 한줌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어게인 네. 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네.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잔혹함에 대한 완벽한 피해자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남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지금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여론을 만들어 주세요. 네. 뭐 우리 남부고치소 앞에서 시위라도 해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남편을 만나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입 다물라 이렇게 들렸는데. 다 박영희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가 특검 조사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제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내조의 여왕처럼 본인을 이미지 메이킹했던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건희처럼 네. 나는 아무 권한이 없고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고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함의가 담겨 있는 거에 연장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런 동정론이 들어가 있는데 네. 나는 그냥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한 남자의 아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권력 차원으로 보면은 나는 이제 권력이 없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뭐 그런 부부의 케이스에 비춰봤을 때 그냥 남편을 오매불방 기다리고 내조만 해왔던 한 여성일 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좀 그래요. 얘기하면서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김건희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정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 맥락에 대해서는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냥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것이고 이 해석과 더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대전제는 심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의 멘토 이든 측근이든 아니면 뭐 측근 호소인이든 간에 네.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발언이 이 세상에 흩뿌려지게 지금 여론전의 하나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란 전국 때도 윤석열 피의자 내란의 현행범이 했던 말 하나하나가 변호인들을 통해서 세상 밖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동시에 윤어게인 세력의 땔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조차도 심평을 통해서 여론전에 땔감을 넣어주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쌍따옴표 하나하나를 언론들이 지금 다 완전히 오염시켜가지고 받아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만이라서 네. 우리가 길 가다가 이제 우리가 그 중범죄자들, 네. 강력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다가 기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건넨 거를 언론이 다 일일이 받아 써주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다들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러고 지나칠 문제거든요. 그렇죠. 무시하죠. 이게 다 미친 니은들이 짓거리는 말을 네. 예, 이게 제가 뭐 어떤 니은인지 모르겠지만 네. 미친 니은들이 한 얘기들을 전부 다 언론이 받아 써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일이 이걸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블랙 코미디다 이 네.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소음 정치를 하고 있는데 구치소에서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면회는 한 번 정도 갔었어야 되잖아요. 제 아, 말이요. 제 그렇죠. 말이요. 네. 면회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네. 이렇게 애틋한 말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평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 밥도 못 먹고 뭐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뼈가 앙상한데 이 뼈가 앙상하신 분이 한동훈을 또 잊질 않으셨어요. 한동훈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무한한 영광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네. 흥미로웠는데 이것도 해석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일단 뼈가 앙상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뼈는 앙상합니다. 네. 그 네. 살이 덧붙여지는 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원 앵커님이 더 앙상하신 것 네, 같은데. 저도 좀 앙상하죠. 예, 네. 예. 그러면 앙상하려면 얼굴까지 같이 앙상해야지. 얼굴은 또 그렇게 아니시다는 점 네. 하나 지적을 좀 해드리고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섬뜩했어요. 김건희 씨의 이 말이. 예.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이 내란 속의 피해자 부부가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챙기고 키워줬잖아요. 그건 다 알 건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약간 찬성할 것 같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엄 해지 반대를 하러 한동훈 파들이 들어가서 해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탄핵에도 찬성을 했어요. 네. 그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야 한동훈 네가 계엄 해지하는데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혹은 파면에 찬성하지 않아서 우리가 파면되지 않았다면 여기 보세요. 무한한 영광이 이게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영구집권 했었을 텐데 네가 너한테도. 배신 때리는 바람에 네. 나의 영구집권 꿈은 무너져서 너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읽힙니다. 무서웠어요. 네. 그 감옥 안에서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 김건희 씨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돌아볼 법한데 아직도 부글부글한 거예요. 아, 요 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영구집권에서 통일 그렇죠. 대통령인데라고 좀 분노를 지금 못 삭히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목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열받는데 목에 안 들어가죠. 이건 이제 제도권 정치에 이제 개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이제 이런 발언이 나갈 거라는 걸 당연히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심평이 뭐 각본을 써주든 뭐 연출을 했든 뭐 그건 모르겠고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달하는 것은 김건희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일단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치 재개 선언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들을 짜서 사실상의 이 선거 행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조국 대표의 정치 재개 선언과 맞물려서 네. 조국 대표는 뭐 한동훈 내지는 윤석열을 때리고 또 한동훈은 조국을 때리면서 서로가 이 어떤 적대적으로 상생 내지는 공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는 이런 예측들이 있는 거니까 한동훈의 정치를 사전에 좀 차단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개입 목적이 제일 가장 커요. 그래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김문수가 1등을 하냐 장동혁이 1등을 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4명 중에 과반이 나오면 결선에 가지 않고 끝나버리잖아요. 네. 당연히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 김문수 씨가 1등을 해서 네.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만은 여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장동혁 후보가 선전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전환길의 지지 때문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배신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던지 배신이란 단어를 배신자라고 외쳤던 사람은 전한길이고요. 네. 윤 어게인 세력들이 장동혁을 후보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렇죠. 한동훈 세력을 지목해서 뭐 조경태라든지 이제 안철수 같은 개혁 혁신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동훈을 한 묶음으로 지목하여 배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또 배신이라는 단어 또 등장하네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윤석열을 바라는 사람, 김건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문수가 아니라 전한길이 지지 선언을 한 장동혁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선에도 갈 수 있고요. 네. 결선에서 한번 뒤집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제도권 정치의 한 축인 제1야당의 대표를 장동혁으로 만들어서 여론전에서는 네. 자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공당의 대표가 자신들을 여전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을 뽑히길 원하는 거죠. 이제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저 배신 이게 저작권자가 있잖아요. 배신 박근혜. 박근혜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제 배신의 정치로 프레임 지어서 계속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그걸로 정치로 어쨌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잊었지만 그런데 김건희가 콕 집어서 한동훈을 얘기하고 배신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는 그냥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저 단어를 썼다라는 자체가 전당대회를 역시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요즘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려는. 또 앵커 우리 박경식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전에 그 뭐 내가 죽어야지 산다의 네.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 윤어게인 세력에게 보내는 또 메시지인 것이죠. 네. 한동훈 세력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워딩을 안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 자수서를 낸 이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 관련해서 목걸이 전달했던 이 서해건설이죠.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아니 어디 꿈속에 살고 계세요 지금? 아니 아무리 감옥에서 네. 그 김건희 씨 말에 의하면 뭐 목넘김도 못하고 음식물 섭취도 못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한지 모르겠지만 서희건설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네. 그 일개 건설사와 무슨 협력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김건희 씨는 네. 제가 늘 생각하지만 네. 정말 뭐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냥 소시오패스예요. 그렇게 보신다. 네,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도 아마 본인의 그런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감형시키기 위해서 네. 자술서라는 형태로 네. 그냥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아마 저는 거기서도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도 굉장히 축소해서 법적 검토 다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정도를 한 것이고요. 네, 네. 실제로 진술을 하고 들여다 보면은 아마도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수백 개 이권에 관여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네. 한 것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이봉관 회장이 입을 더 열면 네. 김건희 씨가 더 크게 다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 관여를 안 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잖아요. 김건희 그렇죠. 씨가. 네. 이 이봉구 회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나토 3종 세트라 불리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분이고 또 사위의 어떤 자리를 요구해서 결국은 한덕수 옆자리까지 갔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서해건설이라는 건설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현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뭐 보통 기업인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 정도만 그 검찰에 특검에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김건희 씨가 한동훈도 언급하고 이봉관도 언급하고 좀 바빴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이제 이봉관의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를 실제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명목의 이 안가 회동 네. 목적이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건설사의 현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고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이봉관 회장의 마음속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일단 매듭짓고 다른 혐의들을 다 털어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쪽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술서를 제출하고 그렇죠. 사실상은 김건희를 구속시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봉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감정이 들 수밖에 없고 네. 한때는 자신들이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생해왔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관계가 틀어진 거에 대한 감정적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네. 이재명 정부와 협력했다라는 거는 뭐 이건 이제 김건희 씨의 저는 상상이라고 봐서 앞으로 이봉관뿐만 아니라 제2의 이봉관, 제3의 이봉관이 등장해서 김건희를 손절 칠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재명 정부와 협력했다는 얘기를 할 것인지 김건희 씨가 요즘에 거울 볼 그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구치소에는 아마 거울이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렇죠. 깨지지 않는 거울 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아, 네, 깨지지 네. 않은 거울. 네, 네. 그렇죠. 구치소에 어울리는 거군요. 자, 일단 조희대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조희대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슈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조희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그러니까 퇴임 전에 후임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지난 1월에 후보 4명을 추천해둔 상태야. 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4명 1월에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 4명을 추천을 1월에 이미 했습니다. 이미 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조희대가 한 명을 택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어. 몇 달 전에도 왜 안 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네. 근데 뭐 뾰족히 뭐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9월이 되면은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4명의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데 왜 세상은 조용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 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법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e Constitution is what judge says it is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법은 판사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마비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갔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로 올라가는데 지금 12명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중에 심리를 하더라도 이게 6대6, 그러니까 그 짝수가 지금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9월까지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용구 재판관님이 지금 그만두시게 되면 예. 대법원이 소부가 4명의 재판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 부가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헌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위헌적 상황이에요. 오. 예. 위헌적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이 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갔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 헌법 소원 사실 제가 냈었거든요. 아, 네. 맞아. 네, 그뭐 당시에 여러 가지 헌법 소원을 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뭐 가처분도 받고 흘러가서 어떻게 해결이 좀 됐잖아요. 당시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왜 임명을 안 했느냐 하면 사실은 탄핵과 관련된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청을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그 내심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무서워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우리가 뭔가 혼내주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가장 확실한 헌법상 확실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네.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건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제청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제청해야 하는 의무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판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체가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판 청구권의 침해다라고 헌법소원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사안이 된 거죠. 예. 대법에 내 사건이 가 있는 사람은 네네. 내가 재판받을 권리를 지금 침해당한 게 될 수 네네. 있으니까.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제가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던 당사자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침해로 구성을 해서 헌법소원을 낸 거였는데 지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물론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겠. 탄핵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히 탄핵 사유는 된다라는 분명합니다. 입장이시죠. 예. 네.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이라는 게 역사적인 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유신헌법 전에는 대법관 추천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이 유신헌법 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개헌을 하면 이 부분도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현재 대법원이요. 현재 대법원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예, 6명입니다. 6명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찌면 그러니까 이 6명의 대법관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구성과 관련된 건 헌법적 문제가 좀 이제 개헌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확실한 거는 현재 제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마침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게 탄핵 사유가 100%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당이 움직이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예.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또- 검찰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와서 마음에 안 들죠.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짓 보면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맞아. 꿍꿍이가 있죠. 예. 야, 끝날 때까지 불안해요. 불안해요, 진짜. 불안한데 이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나는 말하는 건 쉽고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또 예. 정치인으로서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우리 단임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초반 한 3년이거든요. 4년 차, 5년 차 가면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네. 없고 동력이 만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초반에 개혁 과제들을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1년 차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집중했죠. 네. 당적인 힘을 합쳐서. 네. 근데 지금 2년 차 들었단 말입니다. 2년 차에 이 조희대 변수를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큰일입니다.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이것도 그렇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대통령 시절에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었어요. 예전에. 그 당시 이제 다들 까먹었겠지만 2022년 5월 13일에 윤석열이가 강남 한식당 고급 한식당에서 돈 많이 쓴 거. 약 한 500만 원 이상 썼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막 영화 보고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뭐 특활비로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그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어. 그런데 2심까지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대법에서 끌다가 며칠 전에 패소 취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요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게 패소 취지로 나왔는데 사실은 패소는 아니고 이겼는데 진 판결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어요. 이게 사실은 대법원에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대법원으로 갔거든요. 대법원이 신속 심리했으면 사실은 그냥 승소로 끝나는 건데 지금 2022년 4월에 대법원에 갔는데 2024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2025년 바뀌었- 예. 5년.
그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이 들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이 몇 장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고지 5장짜리가 나왔습니다. 원고지 5장짜리에 뭐라고 썼냐면 피고가 잘못된 것 같아. 기록이 지금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거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패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고가 그냥 대통령 기록관장한테 다시 신청하면 이기는 소송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잘못됐어라고 각하를 해버린 거니까 각하로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활비 관련한 네네네. 윤석열 네. 정부 시절에 특활비 관련한 거는 네. 기록관에 넘어갔어. 네네. 그래서 이제 피고가 네.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기록물법에 의하면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청을 해야 되고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을 피고로 지정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피고로. 그럼 소송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네, 소송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신청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제가 볼 땐 판결한 것 같은데. 와,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요, 저는. 그 피고와 관련된 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관장. 하여튼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비서실장님이 강훈식 비서실장님이죠. 예. 강훈식 비서실장님은 윤석열 때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뭐 실제로 없죠. 예. 그리고 이거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이거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내용을 따져보면 대법원이 작년에 판결했으면은 그냥 기록 끝나는 건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2년 2개월을 끈 거예요. 끌고 2년 2개월. 끌다가. 예. 대법원이 지금 신속 재판 강조했거든요. 예,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이 정보공개 청구를 끌었습니다. 이 짓을 누가 했어? 그 사진이나 한번 보고 가죠. 사진. 노경필. 조희대 제청 윤석열 임명이다 이거지.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최욱 앵커님 미행 당해 보셨어요? 저는 미행 당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행 국가기관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미행을 하잖아요. 그럼 나 미행하지 말라는 소송이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이게 소송 유형이 없거든요. 정보 공개를 해달라 그러면 정보 공개해 의무 이행 소송 이런 게 소송 유형이 없어요. 우리는 정보 공개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약간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이건 약간 법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해라는 판결을 안 내려도 되니까 마음껏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 하면은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제도적인 결함이 있죠. 네. 요거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법이 찝찝한 게 김건희 재판. 예. 이거 이제 무기한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법에서 네. 전원합의체를 갖고 가면서. 예. 그래서 야, 이거 구속기간 만료돼 가지고 풀려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걱정했잖아. 10월에 끝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김건희가 희망을 봤는지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태도가 돌변했어요. 태도가. 그전에는 재판정 들어올 때 이러고 맞아, 마스크 쓰고. 말도 못하고 그랬지. 지금은 난리가 와, 났어. 깜짝 놀랐어요. 기세등등이야. 예.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 대표였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그냥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유력 후보였던 유승민이 끌어내리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모멸감 지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론조사상 꼴찌였던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당대표가 된 김기현이가 고마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감사의 마음으로 김건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인가요? 클러치백. 예, 클러치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이 부인이 예. 메모를 남겼나 봐. 근데 그게 JTBC를 통해서 그 메모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네, 메모 내용을 보면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23년 3월 17일. 와, 이거 공개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김기현 부부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김건희가 증인으로 어제 나온 거야. 증인이죠, 증인으로. 그 전에는 이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예.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나온 거야.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조금 웃기는 대목들도 좀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좀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쪽에서 가방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템입니다.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을 많이 샀어요. 클러치백이 많습니다. 로저비비의 짝퉁부터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그러자 특검이 아니 여당 당대표나 부인한테 명품을 받는 게 이거 이례적으로 보인다 라고 물어보자 검사님 그간 영부인 수사 다 해봤어요? 저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나만 해봤잖아. 야, 김건희 조금 요거는 논리적이야. 아, 이거 논리적이야. 네. 영부인이 당대표 부인한테 이 명품 받는 거 이거 이례적이지 않냐? 나만 받았는데 이례적이지 않냐 했더니 너 영부인 거 다 조사해봤냐? 논리적이야 이거는. 야, 기세등등합니다. 태도가 돌변했네 진짜. 돌변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판사가 예. 이제 좀 중재를 하려고 아니 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판사도 그냥 물어버립니다. 판사도 물어버려요. 판사가 클러치백 받는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추궁하는 거는 이건 질문이 당연하다라고 하자 판사님께서는 한쪽 평만 들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가방 전달 자체를 특별하지 않은 일로 볼 수는 없는 건 아니냐. 특검 질문이 너무 강압적이에요.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늘 저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줘요. 아 뭐야 저 마지막에. 그런데 중요한 건 깎아주라고 하니까 과태료는 전부 취소가 됐답니다. 아, 됐대? 과태료는 전부 취소됐대요. 나 좀 깎아줘. 진짜로 없애줘. 이게 됐어?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재판이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되죠. 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증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요 재판에 대한 과태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게 뭐 취소됐다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요건과 관련해서 요 재판에 대한 것만. 예. 김건희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동안은 그거요. 최욱 앵커 말씀처럼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가 맞아요. 지금 기가 살았어요. 이제 내 세상이야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불안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김건희가 묘종의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봐요. 네.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고 다 공개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자기 메시지가 다 나간다라는 걸 다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텐데 저렇게까지 한 건 네. 뭔가 이게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양새라든지 네. 지금 잘 돌아가는 이야기들 전에 듣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 와, 이거 너무 불안한데.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전 정말 저 기사 보고 화가 났는데 클러치백 하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오래전 일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짧게 해볼게요. 일단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뭐 받았습니까? 목걸이 받았지, 브로치 받았지, 귀걸이 받았어요. 예, 반클리프. 세트로 해서 1억이 넘는 걸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거북이 누구한테 받았죠? 이배용 교육위원장한테 금거북이 받았어요. 이배용이. 그죠? 그다음에 로봇계 한다고 경호처에 납품한다 하면서 서성비. 시계, 아,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받았죠. 예. 자, 그다음에 공천 주겠다 그래가지고 김상민 검사한테 뭐 받았습니까? 1억 점으로부터. 네, 그림 받았어요. 네. 그리고 21g 대표한테 뭐 받았어요? 옷 받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았어요. 다 그 사람. 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화났던 이유는 김건희는 받은 걸 그대로 뭔가를 대가를 해줬어요. 맞아. 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공천이 안 되니까 뭘 해줬습니까? 국정원장 특보까지 내준 거예요. 법률 국정원장 특보는 차관급입니다. 와, 너무 그냥 자리 아니에요. 예. 직원들만 몇 명 있어 따로 와. 있어요. 항공기 따로 나가고 와. 차관급 대우예요. 그리고 서희건설 1억 넘게 받아가지고 뭐 해줬어요? 사위 취업시켰잖아요. 아, 맞아. 한덕수 밑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21g 못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관조공사 시켰어요. 관조공사 시켰어, 맞아. 시켜줬잖아요. 그다음 가방 받아고 뭐 저는 이 김기현 대표 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 김기현 대표를 모함하는 거라고 막 김건희가 따지듯이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예. 뭘 모함합니까? 제가 볼 때 당시에 김기현을 임명한 건 사실상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내쫓고 네. 아마 이 가방이 이 클리치백이 너무 좀 작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좀